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한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제 3의 인생을 계획 중인 40대 이혼녀입니다. 제 3의 인생이라니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말 그대로 처녀의 삶을 거쳐 한 남자의 아내의 삶을 지나 풋풋한 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결혼을 하는 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간의 삶을 청산하고 새의 삶을 꾸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삶의 삶이 왔다는 건 당연히 제 2의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미래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실패했고 그 흔한 이혼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마저 과연 흔한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대학 때 실수로 혼전 임신하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게 더 무서웠던지라 남편과 영원의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에게 나란히 버림받았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대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는 누가 봐도 남자 쪽 과실이 아닌가요? 대체 이 어린애를 무슨 말로 꼬드겼으면 이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착하게만 자라서 이런 실수 같은 거 할 엄두도 못 내는 애란 말입니다. 여자애가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발목 잡은 게 누군데 그쪽이 큰 소리세요? 제 아들 앞길은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장차 크게 될 아이를 그쪽 딸 때문에 망치게 된 거잖아요.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누가 누구 발목을 잡아요? 내 딸내미 발목 잡은 게 그댁 아들인데 출산하면 여자 쪽이 손해가 훨씬 큰데 무슨 말씀이세요? 댁 아들은 싸지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 딸은 이미 몸 한 번 망가뜨린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쩜 그리 말씀을 교양 없게 하세요? 아, 이제 보니까 딱 알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댁 딸이 발랑 까진 거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나고 남의 장사 시끄럽게 만든 죄로 경찰이 출동했던 거죠. 심지어 저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대로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선언하는 양가 부모님한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절대 양가 어른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이 또 저희를 아쉬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혼할 거 아니면 얼굴 비출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는 거 있죠. 어른들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둘을 모른 채 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다보지도 않을 만큼 내버려 두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저희의 미래를 반기지 않는지라 결혼식은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죠. 또 어른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어렵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구해서 결혼 같지도 않은 살림을 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굴하지 않고 서로만을 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그 힘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도록 위대한 에너지를 주었죠.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졸업하자마자 전공 분야를 포기하고 노동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임산부의 몸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남편 혼자 일하는데 내조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1년 내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굳은 일 마다하며 열심히 살림 미천을 모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바로 잠들지 않고 번듯한 직장을 갖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들곤 했어요. 오늘 하루는 공부 쉬지 그래. 그렇게 몸 혹사시키다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
자기 없으면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혼자 지내겠어. 걱정도 많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1등이잖아.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취업에 유리하단 말이야. 내 몸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아이 걱정만 해. 참, 이번에 산부인과 방문해야 되지? 내가 이번 주에 시간 한번 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봐도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극진한 보필 아래서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제안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했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싶어 했으나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귀가하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서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제 품 안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 있죠? 한 번도 겪지 못한 두근거림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얼른 아이를 남편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집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부부를 2배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나 합격했어. 신입 중에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고지 받았어. 나더러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해달래.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은 끝났어. 이대로 승진만 하면 가난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야. 그렇게 노력하더니 남편이 원하는 회사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것도 기쁜데 남편까지 취업 성공이라니. 경사가 더해져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기까지 다 함께 방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보고 아기 조심하라고 시겁하는 바람에 엄청 까르르 웃어댔죠. 비록 양가 부모님께 매정한 대우를 받으며 버려졌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순탄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나날이 자랐는데요. 어쩜 그렇게 쑥쑥 커가는지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더 힘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깨는 갈수록 축 늘어져 갔고 집에 오면 대화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노동과 공부를 병행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역시 직장일이 많이 힘들구나 싶어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내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야, 양말은 벗고 자야지. 안 씻을 거야? 피곤하면 발만이라도 씻고 자. 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안 씻으면 어떡해. 최대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물었으나 남편은 벌써 잠들었는지 대답이 없었어요. 고름거리는 숨소리가 난 후에야 남편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걸 눈치챘죠. 결국 저는 남편 옷을 편하게 벗겨주고 양말도 벗긴 뒤 물수건을 만들어와 남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만 조금 더 컸다면 같이 일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남달리 쑥쑥 크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만 고생해야 되는 게 늘 미안했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길게 이어할 수 있으려나. 중간에 그만두고 이직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염려되기도 했는데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직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더더욱 남편 심기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날 집에 와서 하는 말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창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계획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서 흥분한 채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죠. 자기야,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무슨 사업이야. 아직 애가 유치원도 안 갔는데 사업하다 밥줄 끊기면 애는 어떻게 키워.
자기가 바깥일을 잘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 터트리려고 하는 게 사업이지. 요즘 대출 없이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어. 우리 형편만 할 때 다 사업 기반 쌓는다고. 당시 제가 사업이란 걸 잘 몰랐던 거 맞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월급쟁이만 있었지 사업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뭘 잘 모르니까 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연이어 하는 말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대출은 친구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매달 친구한테 돈을 붙여줘야 돼. 그럼 우리 생활비를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야?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대출금으로 얼마나 보내줘야 되는데? 150만 원. 몇 달만 빠삭하게 살면 금방 돈방 속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월세방 빨리 탈출해야지. 자기 말대로 애는 쑥쑥 크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지내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월급이 30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을 친구한테 줘야 된다니요. 그럼 150만 원으로 저희 세 식구가 생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 생활비랑 관리비 월세까지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안 망해. 친구도 사업하는 형님 조언 얻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 계통에서 실패하기 쉽지 않다더라고. 나 믿지? 나 정말 자기랑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 그동안 직장 일하면서 다 죽어가던 남편이 다시 활기친 얼굴로 의욕을 보이는데 제가 차마 더는 말릴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집에 오면 기절하기 바빴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대충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정신없이 출근 나가기만 했고요. 그런데 친구랑 사업한다고 밝히고 나서부터는 저와 아이한테도 다시 예전만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생긴 사람한테 감히 그 끈기를 망쳐가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제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남편은 며칠 후 하던 일을 그만뒀다면서 친구와 사업체를 차렸고 그 사업을 이유로 술자리도 많아져 야근도 많아져 심지어 외박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한 번은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작 단계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다시 바빠지니 남편은 또 아이를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내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언급을 하면 그때서야 아이가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때가 아이가 기어다닐 때였는데 그런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둘 때까지도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희 식구는 계속 150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렸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요. 안 들어오는 날만 갈수록 많아졌죠. 한 번은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경기를 일으켜서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는 겁니다. 결국 그 무서운 순간을 저 혼자 다 해결하고 나서야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겁났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남편한테 원망 섞인 화를 표출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금 지웅이 병원에 있다고. 뭐가 얼마나 바쁘길래 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지웅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병원이라니 애가 어디가 안 좋길래. 아니다. 내가 지금 그리 갈 테니까 병원 주소 불러봐. 남편은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왔는데 경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니 긴장했던 몸에 축 힘을 빼면서 느닷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난 또 뭐라고. 애들이면 대부분 다 겪는 일이잖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바쁜데 전화라고 난리야. 넌 엄마라는 사람이 육아에 대해서 그런 정보도 공부 안 했어? 뭐? 애가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는 게 그게 별일 아니라고? 나 정말 우리 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 당신은 그 정도로밖에 말 못해. 당신도 지웅이 부모잖아.
의사 선생님이 늦게 대처하면 큰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아이 걱정은 저만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말대로 정말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발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울적하고 슬펐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 탓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데 저는 육아한다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책임을 나누려 했나 봐요. 그렇잖아도 혼자 자책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 더 크게 화를 내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제 탓이 맞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니 제가 자책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TV나 비디오를 통해 공부해 나갔어요. 아이를 업고 외출을 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게 될 무렵 남편이 일을 늦게 끝내고 와서 새벽에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저를 앉혀두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혼을 할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못 보는 날이 많기도 했으나 남편이 집에 온 날 다툰 적도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이혼? 내가 당신한테 뭐 크게 잘못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 그런데 이혼이라니 대체 왜? 진정하고 진짜 이혼이 아니라 가짜로 이혼하는 척을 하자는 거야. 사업하는 유부남들이 종종 이렇게 해. 하는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 쓰는 방법이거든. 도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아무리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법이 어딨어. 정말 사업이 그런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풀리고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정책인 것 같아. 지금 집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도 줄여야 할 판이라서 급해. 사업 해결되면 다시 재결합하면 되니까 당분간만 이혼하자. 가짜 이혼이라니. 도무지 제 상식선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길래 순간 남편이 의심스럽게까지 하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딴짓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저까지 피곤하게 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 나란히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정이라고 애타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놀라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별일 없는 거지?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어디 집 구할 데도 없어. 근데 진짜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식구한테 문제되는 일은 없는 거 맞지? 당연하지. 오로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선택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우리 지웅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라고. 근데 이거 들키면 우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 별거해야 될 것 같아. 별거? 나더러 지웅이랑 둘만 이 집에 있으라고? 그건 좀 무서운데. 들켜서 안 되는 거면 그냥 몰래 조심히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활비 붙여줄 테니까 몇 달만 견뎌줘. 이왕 일 저지른 거 철저히 해야지. 허술하면 나중에 어디 하나 빈틈이 생겨버린다고.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경제적인 피해는 없을 거야. 걱정 마. 남편의 설명이 정말 청산유수라서 저는 더 이상 별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말도 안 되는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별거도 같이 말이죠. 얼떨결에 혼자가 된 저는 남편 없는 빈집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는 100만 원이 다였는데요. 월세를 따로 주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혀 받지를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월세 50을 생활비에서 빼고 아이 유치원비도 따로 빼서 생활비는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에게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하면서 그저 돈이 아끼고 아끼는 방법만 강구했던 거지요.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보태기 위해 부업을 알아봤고 대학 때 동아리에서 배운 캐리커처를 연습해 개인 SNS에서 파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100만 원까지는 벌지 못했으나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그게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아이의 옷을 사입히고 먹이는데 양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차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만 남편과 연락만 잘 되어도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놓을 텐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게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별거를 하더라도 남편이 2주에 한 번씩은 몰래 와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월이 지나도록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생활비도 안 붙여줬어요. 그나마 아끼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다행인 형편이었습니다. 블로그에 팔고 있는 작품을 어느새 100만 원 언저리 정도로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체 남편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고 남편 동업자라는 사람도 제가 몰라서 어찌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그렇게 별다른 수를 못 쓰고 막연히 남편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을 때에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남편이 함께 동업을 한다던 동네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으면 재수 씨한테 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사실은 저랑 태수 사업한 적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태수 있는 주소를 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이날 들은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한참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을 한 적이 없다뇨. 제 남편은 사업한다고 직장 일을 그만둔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동업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아는 형님은 끝까지 송구스런 말투로 사과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문자 하나가 도착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르는 주소지였습니다. 이분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남편이 여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일까요? 영 가늠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있다는 이 주소로 찾아가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야밤에 아이까지 데리고서 밖을 나섰죠. 이 주소대로 택시 기사님에게 말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람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를 때만 해도 이곳이 그저 오피스 사무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문을 열어준 남편과 남편이 안고 있는 웬 남자아이를 보곤 제 신뢰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남편과 그 아이를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누가 알려줬어? 이 먼 길을 지웅이까지 데리고 온 거야? 찬우야, 잠깐만 엄마한테 가 있어. 남편이 찬우라고 부르며 내려놓은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거나 1살 정도 어려 보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남편이 제가 임신 중일 때 이미 바람이 났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이 쓰나미처럼 들이닥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상황을 아예 모르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저는 이미 남편이 저지른 짓을 알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저와 제 아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눈치채버리고 말았네요. 한 가지 딱 명확한 사실이 있잖아요.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당신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고 있었어? 나보고 가짜 이혼하자고 설득하더니 위장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어? 날 속인 거야? 우리 지웅이까지 속이면서 밖에서 이딴 짓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을 미루고 잠시 저를 밀어내며 밖으로 나와서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이웃집 다 들릴 만큼 시끄럽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이혼한 거 맞아. 그래서 뭐? 너도 동의하고 도장 찍었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애까지 끌고 찾아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누가 알려줬어? 당신이 나 어르고 달래서 위장 이혼으로 유도한 게 합의 이혼이라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기고 협박이야. 아, 그렇다는 증거 있어? 우리 이혼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이쯤 되면 알아서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하게 몇 년 동안 생활비 받아가면서 나를 기다린 네가 바보인 거야. 너도 네 아들도 그냥 버림받은 거라고. 설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생활비 받으려고 모른 척했던 건 아니지? 소름 끼치는 남편의 이면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실내에서 마찰 소리가 강하게 울렸는데요. 소음을 신경 쓸 새도 없었고 아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 대로 모자라 한 대 더 때리고 또 때렸더니 남편이 제게 욕을 하면서 강하게 밀쳐버리더라고요. 건장한 남자가 미는 힘에 사정없이 바닥으로 벌러덩 넘어진 저를 제 아들이 다가와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인 줄 알았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시댁에서 왜 버림받았는 줄 알아? 없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야. 지금 내 와이프는 나랑 같은 회사의 팀장이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오화동동 하더라고. 너와는 차원이 다른 여자야. 들어보니 남편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어요. 다 상간녀의 입김이었죠. 제게 들어가는 생활비가 아까워서 그마저도 끊게 만든 거더군요. 상간녀는 이미 제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짓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또 배신감이 차올랐지만 당장 제가 남편에게 손찌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저는 아들을 안고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서는 다신 나오지 않았고요.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에 마음 좋은 이웃분들이 슬쩍 나와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으니 걱정해주면서 경찰을 불러줄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 고마운 손길들을 사양하고 저는 마음을 추슬러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하기만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만 그려왔고 제 인생 계획에서 남편이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은 될까?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으로 멍해 있던 차에 제 기운을 차리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용이가 엄마 하면서 품에 잡고 파고들어 나름 정신을 차린 거였죠. 제 삶은 대부분 지용이를 위한 삶이었는데 비록 남편이 없다지만 지용이를 생각해서라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나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불륜 가정을 뒤집어버리고 싶은 도끼가 생기더군요. 우선은 남편과의 지난 날을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이 집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입는 입장이라 여자인 제가 혼자서 어줍잖은 복수를 하는 건 저한테 불리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떠오른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친정 쪽에 외삼촌 딸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라는 것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한바탕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친정의 버림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락 한 통 해본 적 없었거든요. 오로지 아들 하나만 위하고자 생각하며 이번 일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잘 됐다.
그렇잖아도 그놈 어떻게 떼어내야 되나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그놈 딱 봐도 관상이 바람필 상이더라. 그 벌레 같은 놈 잘 떼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바로 고소해버리면 돼 딸.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이렇게 사는 꼴 보여주려고 그동안 연락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 그리고 나한테 5살 아들이 하나 있거든. 아들은 아직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다 내 탓이지 뭐.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그 막대 먹은 집안의 아들놈 때문이지. 아이고, 나한테 손주가 있었구나. 애 얼른 데리고 와라. 그쪽 집안에 내 새끼 내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연히 화낼 줄 알았던 친정 부모는 저의 이혼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제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되더라도 이혼을 바라셨던 거죠. 이래서 어른이 하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냥 전해지는 속담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시댁이 저를 뭣도 없는 거지로 본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도 사위를 능력 없는 빈털터리에 카사노바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의기양양했다고 생각하니 우습더군요. 보나마나 남편과 상간녀 또한 제 꼴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바람핀 놈은 2번, 3번 같은 일로 같은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의 부름에 저는 마음 놓고 아들과 함께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날 제 아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손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지용이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남편은 하나도 안 닮고 저를 쏙 빼닮았다며 더 좋아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친정 부모님이 외삼촌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 내어 외삼촌 집을 찾아갔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먹으며 제 사정을 모두 설명했죠.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외삼촌 딸이 상대 로펌 기업의 부서 팀장으로 있는 사람과 결혼한 사이라고 하네요. 비용은 당연히 받을 생각 없다면서 더 유능한 변호사인 자기 남편을 소개해 줄 테니 위자료를 있는 대로 뽕 뽑아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말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 변호사를 등에 업게 된 거죠. 사촌의 남편은 역시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라 그런지 일 처리 능률이 남달랐습니다. 위장 이혼이었다는 정황은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고 시댁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책임은 거액의 벌금으로 판결 내릴 수 있으며 남편의 2집 살림 부정행위가 특히 위자료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네요. 아마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잘만 파고든다면 위장 이혼 사실을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가 3년 전에 위자료 1억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저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심지어 지금은 그 사이의 법이 보다 더 냉철하게 개정되어 더한 위자료를 뜯어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지용이에 대한 미래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저는 1억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한 거라 빈틈이 없었기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던 남편에겐 당연히 갑작스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그 일로 상간녀와도 크게 다투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던 도중 옆에 상간녀가 함께 있었는지 저를 내버려 두고 둘이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가 생활비 끊으라는 말만 안 했어도 얘가 소송하는 일은 없었어. 그러게 내가 돈 부분은 시간 두고 차차 해결하자고 했지. 네가 서두르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했잖아. 이제 와서 소송당하니까 왜 딴 말해? 지금 그게 아들 듣는 앞에서 할 소리야? 그래서 나랑 살림 차린 거 후회하는 거냐고. 네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러겠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거나 다름없어. 당장 처가 식구들한테 돈 달라 그래. 내 돈 빠져나간 거 네가 다 해결하라고. 그날 둘이 한참이나 언성 높이면서 싸우더라고요. 중간에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남편이 그 아이한테도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찬우 입 좀 막아봐. 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던가. 정신없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목청이 큰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왜 우리 찬우한테 애먼 욕을 하냐고.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오, 그래. 내가 나갈게. 집구석 한번 잘 돌아간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랑도 끝인 줄 알아. 네가 어디 나 없이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회사에 다 소문낼 거야. 내 가정 망친 불륜녀라고. 둘은 거액이 나가는 바람에 서로 굉장히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시댁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동 남편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이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했고 그 조건에 상간녀가 부합했다는데 결국 그 상간녀랑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돈까지 털려버린 꼴이 된 거죠. 시댁은 억대의 재산이 통장에 찍힌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정에서 제게 큰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결혼 생활 내내 전화라곤 온 적이 없던 시댁에서 이혼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너무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한 번 받았더니 아쉬운 소리를 하대요. 지웅애미야, 우리가 결혼 반대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지? 이 늙은 사람들이 뭘 알고 그랬겠니? 지난 날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보니까 너만한 며느리가 없더라고. 재원이가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는 집안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만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죄송한데요. 이미 저랑 재원씨 관계는 종결났어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야 용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도 여자지만 재원씨가 그 집을 빈털터리로 만든 거예요. 남 탓 좀 그만하시고 남으로부터 형편 피하려는 생각도 제발 좀 작작하세요. 네가 화났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우리 재원이랑 다시 재결합만 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마. 내가 너 말고 무슨 며느리를 드리겠니? 이봐요. 저랑 상견례 이후로 얼굴 본 적도 없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자꾸 며느리래요? 그리고 흙탕물인 줄 알면서 그걸 한 번 더 밟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제 번호 재현씨가 알려준 것 같은데 재현씨가 대신 저 붙잡아 달라고 했나 보죠?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아들 최악이니까 다신 엮이는 일 없게 해달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시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쳤는데 옆에서 전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한 번만 만나주라. 아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당신만 돌아와준다고 약속하면 그 여자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어.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절절매는 마음으로 부탁한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는데 역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젠 그저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어떻게든 저를 꼬드겨서 그 빚을 청산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철저히 무시해 주었네요. 그리고는 한동안 그쪽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좀 잠잠해진 기회를 빌어 제게 최고 은인이자 식구인 로펌 팀장님께 그러니까 제 외사촌과 외사촌 남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게 같은 팀장 직급의 지인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돌싱인데 아이가 없는 착실한 남자라고 합니다.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저를 도와준 두 분께 감사하여 우선 만남의 자리에 응답을 했는데요. 남자분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특히 우리 지웅이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이를 되게 잘 돌보시네요. 아이 기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능숙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웅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초면에 남의 무릎에 앉아 있는 건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미순 씨랑 정말 똑 닮았어요. 아이랑 언제 한번 놀이공간에 놀러 가고 싶은데 될까요? 당연히 미순 씨랑 같지요. 이성 간의 만남에 전혀 기대가 없었던 저는 남성분의 따뜻한 배려와 씀씀이를 보고 일단은 이런 가벼운 관계로 더 만나볼 예정이었어요. 참, 제가 온라인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100만 원 내외로만 수익이 났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 입소문을 타서 제법 돈이 되는 거 있죠? 그 돈은 오로지 자유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워낙 위자료가 많아서 삶은 이미 풍족했거든요. 이렇게 모은 적금은 나중에 지웅이 장가갈 때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저축하는 중입니다. 한참 어렵게 생활하던 때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느새 적금만 1,000만 원 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 앞날은 가늠할 수 없나 봅니다. 그간 겪은 정신없는 세월이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어요. 지웅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요. 당연히 소개받은 변호사분도 만남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니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였더라고요. 어쩌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짧은 인생에서 단번에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되었으나 그 가슴 아픈 미천 덕분에 제가 이만큼의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몇 회차 번복하더라도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지 않아요. 다들 무너졌다고 앞날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도 후련했고 어지럽던 잔여물도 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속 시원하게 내려놓고 가요. 다들 짧은 인생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내질 않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남몰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참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이 하나 있어 수줍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제가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40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30대 초중반이었네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터라 종교 강요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던 터라 온 가족이 꼭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했어요. 어릴 때야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워서 교회 가는 거에 불만이 없었지만 조금 크고 나니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하늘에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신이 있다면 왜 제 시험 성적은 바닥을 치는지 의아하고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이후로 저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교나 다름없다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무사히 잘 졸업하고 나서도 매주 교회에 나가는 부모님을 보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싶기도 했지만 저에게 종교 강요를 예전처럼 하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취업을 하게 되었고
신입사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입이니 모르는 거 투성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수님이 저에겐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틀리는 부분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분명 같은 부분에서 실수가 나면 화를 내기 마련인데 정말 무슨 부처님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일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 때까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요. 사회 초년생이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 그때는 어리숙한 저에게 하늘 같은 사수님이 참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처럼 때 묻은 나이였다면 사수고 나발이고 사내 연애에 대한 감정이 싹트지 않았을 테지만요. 그때 저는 제 사수보다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커피를 사다 놓기도 하고 사탕 같은 간식거리를 하나씩 쥐어드리면서 말도 붙여보고요. 서툴게나마 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사수님께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사수님 또한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사랑을 키웠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날은 정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품에 안기지도 않을 만큼 큰 꽃다발과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풍선들 사이에서 웨딩 반지를 받게 되었을 때 감정을 채 느끼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평생을 약속했고 제일 떨렸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투피스 정장에 한우 세트를 사들고 시댁에 방문을 했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위기에 너무나도 당황했고 남편 될 사람은 익숙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질문이라고는 별거 없긴 했었지만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싶은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1980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시간은 알아? 어렸을 때 어디 살았니?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 획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 태어날 때 처음 입었던 옷 색깔은 알고 있니? 얘, 손 좀 내봐라. 네 손금 좀 보자. 호구조사로 시작된 질문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알지도 못할 질문들이 이어지자 너무나도 당황했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처음 앞니가 빠진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앞니가 빠진 나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날짜까지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니 인생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 앞니 빠진 날짜도 모르냐고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본인 앞니 빠진 날짜는 알고 있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별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나누고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대답만 돌아왔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예비 시어머니 연락이 왔고 어영부영 저희 가족도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웠던 날 이상한 질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내심 걱정되는 자리이긴 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도망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무난했습니다. 다른 자리와 비슷하게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서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돈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비 시댁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전부 돈에 있어서는 이견 없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저나 예비 신랑이나 전부 한시름 났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일에서 생겼습니다. 신혼집은 애들이 원하는 위치에 잡기로 했으니 결혼식 일정은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애들 합이 딱 맞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일이라 하면 저희도 좋죠. 사돈 어른께서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12월 둘째 주 수요일이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닌 수요일이라뇨. 도대체 어느 누가 수요일에 결혼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입을 떡 벌리시고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수요일에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딱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결혼하면 이혼할 일도 없다고 했다면서 요일이 중요하냐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 그날 결혼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박박 우기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당황하셨는지 물 한 컵 들이키시고는 헛웃음만 흘리셨어요. 저는 예비 신랑을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수요일에 결혼하면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손님이 중요한가요? 우리 애들이 가장 합이 맞는 날에 결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 날이나 결혼하는 건 옛날 풍습에도 맞지 않고요. 손님을 조금 포기해도 애들이 잘 살 수 있는 날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틀린 말 하나 없어서 저희도 더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어깨를 한껏 치솟았고 저희는 그냥 시어머니의 고집대로 수요일 저녁 8시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결혼식장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2번이나 날짜에 실수가 없는 게 맞냐고 확인까지 하셨었어요. 절대로 예식 날짜 변경만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그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장담을 하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 그러니까 친정 쪽 손님들은 모두 황당해 하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친척도 상당히 난감해 하셨고요. 저희는 버스 대절을 일일이 신경 써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못 온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대폭으로 손님들을 줄여 의도치 않게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뿌린 금액이 얼만데 제대로 수고도 못했다면서 참으로 속상해 하셨지만 시집살이 트집 잡힐까 무서워 시댁 의견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날짜를 받아왔다고 하셔서 시댁은 따로 종교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 신점을 보러 다니시는구나 싶었는데 시댁이 글쎄 기독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모태 신앙이셔서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도 그럼 왜 결혼식 날짜에 그리 신경을 쓰셨지 하시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 결혼식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시기로 했다고 하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땅히 주례를 봐주실 분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하니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며 준비도 다 잘 되었고 결혼식 날짜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다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지. 우리 이제 결혼하면 주말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이든 뭐든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약간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말에? 주말에는 교회 가야지. 우리 어머님 소원이 며느리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였거든.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둘이 놀러 다니거나 취미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일요일 오전에 교회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저는 미리 정해진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표정에서 다 드러났는지 남편이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제게 애와 가까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기도 했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평생 꿈꿔오셨어. 며느리가 생기면 같이 손잡고 예배 보고 밥도 먹고 하고 싶다고 하셨고 내가 나머지 시간에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할게.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만큼은 교회에 같이 다녀줬으면 좋겠어. 대신 제사도 없고 별다른 가족 행사로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 부분은 안심하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제사 지내는 걸로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없다고 하니까 교회 정도야 나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다는데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간 순간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과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목사님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도들이 전부 목사님의 말에 엎드려 절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너무나도 생소한 분위기였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신도들에게도 제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다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나서서 설레발을 치시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나 좋아하시니 일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희의 신혼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녀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던 터라 얼른 저희에게 이세가 찾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물론 친정도 시댁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어 하셨고요. 당연히 빨리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이세 계획을 했기에 피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 편은 아니니 아이가 일찍 찾아와 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좋은 소식은 없냐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말씀이시죠? 천천히 마음 먹으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나이도 많은 편은 아니라서 금방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알아서들 잘하겠지. 다름이 아니라 너 앞으로는 속옷을 흰색만 입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너랑 빨간색은 절대 상극이라고 하니까 속옷은 물론이고 옷도 빨간 옷 절대 입지 말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제가 화려한 속옷을 즐겨 입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속옷 색깔까지 지정해주는 시어머니는 없지 않나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이런 전화를 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나보고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하시는 거 있지? 그래? 엄마가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나? 아니, 시댁 식구 전부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전보로 다니셔도 되나? 남편은 점이라니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물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 결혼식도 무조건 수요일에 해야 된다고 하시고 속옷도 절대로 흰색만 입으라고 하시고 나보고 빨간색이 상극이니까 옷도 같은 건 절대 입지 말라고 하시던데. 엄마가 전보로 다닐 사람이 아닌데. 절대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모태신앙으로 버텨오신 분이라 점이니 무당이니 그런 소리 하면 화 엄청 내실 거야. 저는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서 전보로 다니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 또한 저런 소리를 들었다는데 시큰둥한 반응이라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또 바쁜 한 주가 지나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잠시 밖으로 담배 피러 간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급하신가 싶어서 저 화장실에 있다고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아, 어머니, 저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급하게 가릴 부분만 가리고 어머님께 소리를 쳤는데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어머님을 밀어내고 화장실 문을 다시 잠갔어요. 아까도 분명 잠갔는데 어머님 손에 열쇠가 있는 걸 봐서는 억지로 문을 여신 것 같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나와서 어머님께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예, 너 내가 뭘 했어? 절대로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고 했지. 내 말이 아주 말 같지 않지? 어?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지금 색깔 있는 속옷을 입은 거 아니야? 어머님, 왜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빨리 애가 들어선다고 했단 말이다. 도대체 누가요? 어머님, 혹시 점 보러 다니셔요? 얘가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무슨 점을 보러 다녀? 그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손주 빨리 보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절대로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전하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셨다고 그러셨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흉 보는 거니? 그런 소리를 뭐 아무한테나 해주는 줄 알아? 나처럼 20년 이상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모여서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시는 거야.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몇몇 신도들만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한단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족 간의 평안을 위해 물음을 하시고 응답이 오면 하나하나 알려주신단다.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시집 오게 됐겠니? 다 목사님께서 며느리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지.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오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거지 목사님이 점 찍어주셔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너를 집안에 들여야 부흥이 된다고 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너 딱 시집 온 날부터 너네 시아버지 사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잖니. 지금 거래처가 2배로 늘어나서 너 시집 오기 전보다 딱 매출이 4배가 올랐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 때문에 저한테 흰색 속옷만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잠잠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흥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전부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니까. 아가, 네가 건강한 거 다 알지. 근데 임신은 하늘에서 아이를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니? 속는 셈 치고 딱 흰색 속옷만 입고 지내봐라. 응? 그 뒤로 저는 속는 셈 치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흰색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자 정말 3개월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딱 떴을 때 저는 임신에 대한 기쁨보다 정말 흰색 속옷 덕분인가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양가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보다 목사님 덕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흰색 속옷을 입으면 아이가 바로 들어설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저에게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 들어서 절대로 손해볼 게 없다면서 이게 다 전지전능하신 목사님의 기도 덕이라고요. 완전 기세등등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혹하더라고요. 꾸준히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가서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 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아이가 들어서니 저도 점점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하나하나 목사님의 말씀이라면서 사소한 것부터 일일이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에 땀이 정말 많이 나는 체질이라 겨울에도 양말을 잘 신지 않을 정도거든요.
여름에는 당연히 슬리퍼만 신고 다니니 양말을 절대 신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양말이요? 어머니, 저 발에 땀이 많아서 양말 신으면 오히려 더 냄새나고 불편해요. 내 말 들어서 어디 손해본 적 있니? 목사님께서 너 양말 안 신고 다니면 한번 탈 난다고 하더라. 임신도 했는데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양말 신고 다녀. 양말 신고 다녀. 알겠어? 임신해서 몸은 점점 불어나고 다리도 붓고 더워 죽겠는데 양말까지 신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게다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양말에는 절대로 손이 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양말 신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거짓말로 양말 신었다고 대답하고는 신지 않았었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발목이 확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임신 중이라 간단하게 부목을 대고 반깁스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날 바로 전화해서는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양말 안 신었지? 하며 제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속옷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뭔가 타이밍이 짜맞춘 듯이 흘러가니까요. 저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엄청 답답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에서 응답을 전파해 주신 건데 그걸 왜 안 듣고 그러니? 안 되겠다. 너 나 따라서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자. 금요일 오전에 시간 비워도.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요일 오전에 시어머니께서 믿어 의심치 않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따라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 참석하고 싶으면 세례를 받고 오라며 정중하게 저를 내보내셨어요. 저는 기도회 중간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세례 받는 법을 여쭈어 보니 무슨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맥주병이기도 하고 어릴 때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이후로 물 공포증이 있어서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욕조에 물 받아서 씻는 것도 가슴이 벌벌 떨려서 절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례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나 실컷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라고 했죠. 그러니 바로 돌변하셔서는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기도에 참석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냐고 화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물 공포증 있어서 절대 물에 못 들어가요. 물속에 둥둥 떠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데요. 게다가 저 물에 뜨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신도들 중에 물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다 목사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어.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구나. 저 임신 중이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임신 중이라는 핑계를 대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더 이상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머리채 잡혀 끌려갔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영부영 세례를 잘 피하자 그 뒤로 금요일 오전 기도회에 같이 가자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한시름 났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이라면서 제 살림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뜸 집에 찾아와 침대를 침실 정 가운데에 떡하니 옮겨두시는 거예요. 저는 침대가 너무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다가 침대를 두면 공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벽에 붙이면 몰라도 침실 정 가운데에 두면 이 침실이 아주 음양의 기운이 좋다고 하더라. 딱 침대를 정중앙에 두면 그 길을 너와 우리 아들이 다 받아간다더라.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잘 알지?
시아버지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도 덜컥 임신까지 했으니 시어머니 눈에 목사님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다리도 거의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매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음양의 기운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물쭈물 하시면서 몸이 튼튼해지지 않겠냐며 엉뚱하게 대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대로 아는 건 없는 것 같았지만 집을 3개 부리길래 어쩔 수 없이 침대를 침실 정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오며 가며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가 왜 여기에 있냐고 구석으로 밀어두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하는 일이니 시어머니도 별 말씀 못하겠지 싶어 냅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몸이 튼튼해질 거라는 말이요. 제 뱃속엔 아이도 있었으니까 왠지 그 기운이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찢기도 하고 공간을 애매하게 차지하는 바람에 화장대도 치워야 했지만 적응하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놀래서 휴대폰도 두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응급실 침상도 아닌 의자에 멀뚱멀뚱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막 달려가 남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너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차는 거의 폐차 지경이라면서 다친 데가 어떻게 없어. CT랑 MRI 같은 것도 다 촬영해봤어? 아니, 그걸 촬영할 필요도 없을 거래. 의사가 와서 이곳저곳 다 보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네. 레카 차량 기사가 에어백이 잘 터져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차량이 전부 흡수했다고. 저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침대를 정중앙에 두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면서 그때부터 정말 절실하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과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군소리 없이 전부 따르게 되었습니다. 믿어서 손해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예, 오늘 기도 말씀에서 옷장에 옷을 전부 뒤집어서 걸어두라고 하더라. 안쪽에 붙은 택이 바깥에 오도록. 그래야만 네가 진통을 오래 안 겪고 아이를 낳을 수 있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서 뒤집어서 옷걸이에 걸어놓았어요. 꼬박 3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옷장에 옷을 다 뒤집어 걸어놓으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배가 살짝 뭉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순산할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진통이 찾아왔고 저는 양수가 터진 상태로 급하게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첫 아이를 낳을 때 10시간 이상 진통을 한다고 했고 자궁문도 천천히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어 내진을 했는데 간호사분이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더라고요. 출산 진행이 빠르게 되어 이미 자궁문이 9cm 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무통주사도 맞지 못하고 바로 출산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힘주라는 소리를 듣고 힘을 빡 주었는데 뭔가가 쑥 하고 빠져나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첫 분만에 이렇게 빠르게 출산한 산모도 드물다면서 고작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품에 아이를 안겨주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친구들은 12시간 길게는 40시간도 진통을 했다는데 저는 정말 4시간 만에 아이가 쑥 하고 나왔어요. 회복도 어찌나 빨랐던지
후회할 리도 없이 바로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퇴원했습니다.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다 옷장에 옷을 거꾸로 걸어둔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신의 뜻대로 하니 아무 어려움 없이 출산을 마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해서 2주간 푹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절대로 고춧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 아이한테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고춧가루를 먹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매운 걸 정말 좋아하는 제가 고춧가루를 끊으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리원에 들어온 3일차에 저도 모르게 김치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고 아이를 보러 내려갔는데 아이의 얼굴이 새빨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고 조리원에 계신 직원분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웃으시면서 태열이 올라와서 그런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러다가 금방 가라앉을 테니 로션을 잘 발라주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때부터 다시 김치는 쳐다도 보지 않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로션을 꾸준히 발라주며 보습도 해주었고요. 그러자 3일 만에 다시 아이의 피부가 가라앉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먹어서 정말 태열이 올라왔던 거구나 싶어서 저는 조리원에서 나와서도 절대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봐, 내가 고춧가루 먹지 말랬지? 지금부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꼬박꼬박 해야 해. 그러니까 제일 안 좋다는 오후 4시 44분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매일요? 아니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드려야 효과가 있지. 4시 44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드려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평안한 거야.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오후 4시 44분이 되면 아이가 울던 말던 기도를 10분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 집안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얘, 침실 한가운데 왜 침대가 떡하니 있니? 창가 쪽으로 밀어놓지 않고. 저는 음양의 기운이 가장 잘 받는 자리라 거기다 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너무 놀란 친정엄마는 그때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옷을 왜 다 거꾸로 뒤집어 걸어 놓았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대답했고요. 그 덕에 내가 만에 순산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그 뒤엔 냉장고를 열어 고춧가루가 든 음식이 하나도 없다며 무슨 맛으로 이 반찬을 먹냐고 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든 음식을 먹었다가 아이에게 태열이 올라 고생했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냐며 아버지께 제가 미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양말 안 신고 다녔다가 발목 다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거기다가 그 말 하나하나 들었더니 시댁 사업도 잘 되고 남편 교통사고 때도 아무 문제 없고. 고춧가루를 먹어서 태열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신생아들은 그래. 태열이 올랐다가 가라앉고 그러는 거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야.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거야. 그리고 애초에 임신했을 때부터 너 골반이 넓고 걷기 운동을 자주 해서 순산할 거라고 했었잖아. 물론 4시간 만에 낳은 건 빠르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옷을 뒤집어 걸어놓은 덕이겠니? 이서방 교통사고도 그래. 차가 충격을 다 흡수해서 이서방이 멀쩡한 거라고 했다며? 엄마, 지금 몇 시야? 나 기도해야 돼. 오후 4시 44분이 딱 되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잔소리를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죄를 고하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기도를 드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우는데 무슨 짓이냐며 제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척 무시를 하고 찬송가를 꺼내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어머니께서 제 뺨을 짝소리나게 치시는 거예요. 저는 얼얼해진 뺨을 붙잡고 놀래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미친 기집애가 어디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애가 우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정의 평안이 사라진다고요. 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잊어버렸니? 언제 외할아버지가 이런 짓 하신 적이 있어? 사람이 시간의 순리대로 살고 일이 생겨도 다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목사 말에 빠져가지고는.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어머니의 입에서 탁 터지자마자 정말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정신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말씀도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려고 피임을 하지 않았으니 흰색 속옷을 입던 말던 임신은 당연한 거였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접질렸던 것도 제가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슬리퍼 신고 내려가다가 턱에 걸려 접질린 거였고요. 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만 믿고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사업도 그동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운영하셨으니 거래처가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였고요. 음양의 기운을 받아 남편이 튼튼해져서 사고를 당했어도 다친 데 하나 없었던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였던 거였고요. 아이의 태열도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왜 고춧가루 든 음식을 먹지 않고 버텨냈는지 갑자기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를 말리고 있었고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멍했던 정신이 돌아오자 우는 아이가 걱정되어 바로 안아주었어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제가 여태 이 아이가 우는 걸 무시하고 기도나 드리고 있었다니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디 사이비에 빠져서는 우리 딸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야? 지금 집안 꼴이 전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자네도 그딴 사이비를 종교랍시고 믿고 있는 거라면 당장 이혼하게.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친정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절대 아니라면서 본인은 그런 종교를 믿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께도 자기가 말씀드려서 절대로 우리 가족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쉽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쉽게 그 습관이 바뀌겠냐고 하셨어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믿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딱 한 번만 믿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우리 와이프에게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영 끊고 살 생각이니 절대로 일요일에 교회 가자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시어머니의 당황하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긴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머리에 꽂힌 보라색 머리핀을 보더니 이것도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냐며 머리핀을 휙 던지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건지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고요. 예, 너 머리핀 안 꽂았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왜 이래? 다 너 때문에 멀어진 거잖아. 사돈 어른,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딴 사이비에 빠져서 우리 딸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믿고 싶으시면 혼자 믿으세요. 그쪽 목사가 아들 이혼시키고 싶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애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딸 그 교회에 데려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혼이 정말 제대로 먹혔는지 그 뒤로는 교회 가자는 말 일절 꺼내지도 않고 이것저것 시키시던 일도 그만두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비가 이혼하면 집안 사람 모두 쫓겨나는 종교였다고 하대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남편이 초강수를 뒀던 거였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상한 짓을 요구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일절 없고 혹여라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까 무서워 제 눈치까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도 절대로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은 둘째까지 낳아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물들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모든 일은 자기가 믿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명하게 제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오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시댁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며느리들 모두 자기 삶을 찾도록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